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대학원 콜로퀴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주로 학계나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김영애 대표님 같은 벤처 캐피탈에서 오신 분들이셨는데 조금 결을 달리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박지연 JH 서스테인 대표를 모셨는데요. 이 기관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수자원 관련한 그런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그런 민간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JH 서스테인을 이끌고 계신 박지현 대표님은 제가 만나뵌 지가 한 7년 전, 고려대학교에서 환경 관련 컨퍼런스 처음 만나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실무적으로 배우고, 또 제가 도움도 드리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지현 대표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그 전부터 이미 JH 서스테인을 설립하셔서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지난달 때도 물포론 관련해서 또 동남아시아를 한번 방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포론에 수자원 관련 사업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서로 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박지현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심상민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한국에서 이 명문 대학인 카이스트를 제가 처음 여기 오늘 캠퍼스를 밟아봤어요. 심 교수님 덕분에. 근데 너무 저한테 낯선 환경, 로봇이 저를 환영해주고 저희 오피스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홍수 예보, 그다음에 물 관리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 뭐 기상산업기술원 쪽에서 이제 공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대 공학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제 인게이지 해가지고 뭐 형성을 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심의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뭐 기술 베이스의 학계에 계신 분이나 뭐 전문가분들 혹은 뭐 캐피탈과 관련된 분이 오셨다면, 저는 정말 되게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제가 뭐 ODA 프로젝트를 이런 인프라 환경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는 뭐 그냥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제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기존에 사실 공학 이제 이과대 분들은 학부의 전공이 정해지면 대체적으로 그쪽에 하나의 트랙으로 가시게 되는데, 저는 뭐 사실 공부를 한 부분도 다 완전히 학석각이 다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가 전혀 의도치 않았으나 우연히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부 쪽으로는 이 ODA 실무를 하게 되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스터디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참 창피한 얘기지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 위원회 한 번 더 오픈해서 연장해서 겨우 졸업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하고 있는 ODA 사업 자체가 너무 이렇게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외하고의 어떤 연락이라든지 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실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 논문을 쓰거나 스터디를 했던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못 맞춘 건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제가 논문을 쓴 부분이
아까 그 타이틀에 있었던 기후변화 적응과 재난위험 경감의 넥서스를 활용한 그런 뭐 정책 기업가의 역할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런 쪽에 저의 실무 베이스를 통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물 관리나 재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된 부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그 정부 출연 연구원 그쪽에서 이제 수자원 연구부에서 이제 대외 협력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2005년부터 그 수자원과 뭐 홍수 관리 그리고 뭐 이제 재난 위험 경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대외 협력 이런 이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절로 이쪽으로 이제 커리어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출연연구원, 뭐 국립연구원, 그리고 뭐 비영리기관 다 이렇게 좀 거쳐와 봤는데 이렇게 되게 무모하게 뭐 무슨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제 회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앞전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잉크워드 대표님은 정말 비즈니스맨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비즈니스 퍼슨이시고 뭐 이미 대기업에서 다 대표를 하실 정도로 정말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NGO는 아니고 민간 컨설팅의 성격이긴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프로핏을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사실 별로 캐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챌린징한 이슈도 있지만 어떤 조직 안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조금 더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프로토콜이나 로지스틱한 부분이나 아니면 고위급의 어떤 어드보컷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된 부분보다는 좀 더 프랙티컬하게 그 상대 국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는 사실 뭐 스케일이 크지 않아서 뭐 많지는 않고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뭐 이제 국제 개발 쪽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그런 이제 디비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R&D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테크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베이스 연구를 하는 그런 디비전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온과 비슷한 그런 시기에 이제 17년에 창업을 한 거는 개인이었고 19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그때 이제 리모트 워크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업무의 스타일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저희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필리핀, 영국, 뭐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문가나 그쪽에 이제 RA를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전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프로젝트 오버뷰라고 하면 뭐 이 중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뭐 P4G라고 해서 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2030 아젠다 그 뭐 녹색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뭐 국가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약간 하이레벨급의 그 코알리션이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2017년 전 정부에서 그게 형성이 됐었는데 한국, 뭐 덴마크, 그리고 뭐 미국 뭐 등등등의 한 12개국의 중심으로 그런 이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됐고 그 P4G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의 파이낸스가 크진 않지만 거기에 반드시 민간이 결합이 돼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때 그 IoT for Water Management 메콩 델타 비엔남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 액수가 크진 않았고 액수는 10만 달러 정도 됐지만 그 저희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 지금 그 명이 바뀌었는데 국가녹색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뭐 덴마크의 싱크탱크, 그 다음에 베트남의 지역개발연구원 저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거를 홍수예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지역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래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탁
보면서 그냥 일단 요거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스탑이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니즈 어세스먼트를 해놓고 지방 정부와 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이제 파이낸싱을 만들어서 다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오스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는 코이카 프로젝트인데 2020년에 이제 저희가 코이카 펀드를 이제 그 승인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코이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관리를 하는 컨소시엄과 프로젝트 컨트랙터라고 해가지고 장비 셋업이나 좀 약간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뭐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를 매니지먼트 컨소시엄에서 하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은 컨트랙터 팀에서 한다든지 좀 이런 구조로 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그 라오스 사업에서 거버넌스 빌딩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관리에 대한 컨소시엄 쪽으로 일을 하게 됐고,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13년에 뭐 필리핀은 연 2회, 연 22회, 연 22회 태풍이 올 정도로 정말 그 불의 고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지정학적인 그 약한 지진, 뭐 홍수, 뭐 그다음에 뭐 산사태, 여러 가지의 그 각종 자연재난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2013년에 되게 큰 태풍이 왔었어요, 필리핀에. 혹시 아시는 분? 이 태풍 이름 아시는 분? 2013년. 없으시군요. 네, 2013년에 하이엔이라고 해서, 네, 하이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쪽의 이름으로는 욜란다라고 해가지고 그 슈퍼 태풍이 왔었고, 그 태풍이 그 공식적인 사망자가 6천 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형성하게 된 계기인데요. 2013년 11월에 그런 태풍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17년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 마닐라의 다른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한번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식으로 좀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냥 갔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도시가 클린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무슨 사체 그런 부분들, 이제 그 피해로 인했던 인명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그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이제 생물들의 그런 것들은 다 클리닝을 했는데 도시 자체가 전혀 회복이 안 돼 있고 너무 깜깜하고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상태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한국의 공공기관, 뭐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뭐 코이카도 그렇고, 뭐 KDB라든지 이제 되게 그 파이낸싱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금이 그린 클라이밋 펀드였고, 다 뭐 지금 기존의 다른 렉처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우리나라에 베이스를 둔 non-profit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 섹터도 되게 이 GCF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GCF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이해관계자를 좀 모아보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사업을 형성을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2018년 정도부터 해서 사실 한 4년 정도까지 GCF에 들어가야 되는 컨셉 노트를 계속 만들고 디벨롭을 해서 이제 2022년 말에 GCF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아직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그 트랙을 보자면 기후변화에서도 미티게이션, 감축적보다는 저는 좀 적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런 질문들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협정이라는 것이 되게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2015년에 겨우 이제 그 많은 그 합의국들이 승인을 하고 뭐 어쨌든 개도국도 이 협의안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그 사회경제 발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부분에 컨트리뷰션 하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런 어그리먼트를 맺었는데 그럼 이 신기후 체제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사실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년 열리고 여기 뭐 정부 대표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총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기에 너무 경쟁이 심할 만큼 모든 국가가 사실은 그 당사국 총회에서 자기들의 니즈를 자꾸 얘기하고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이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인데 거기서 적응은 사실 감축은 뭐 예를 들어서 1.5도씨의 온도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뭐 몇 년까지는 뭐 몇 퍼센트가 줄어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면 적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런 논의 동향들이 좀 그냥 약간 마이너하게 약간 부가로 얹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8차 컵 이제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컵에서부터 적응 부분의 논의 동향이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측면에서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업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90년부터 무슨 UNFCCC가 뭐 만들어져 가지고 협상을 개시를 하고 뭐 협약이 발효되고 컵 1이 95년에 있었고 교토 의정서라는 그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아버지 같은 뭐 그런 어그리먼트가 97년에 있었고 너무나 많은 그 여러 가지의 협상들과 담론들과 그 다음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부분 혹은 충돌하는 부분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90년에 태어나 계셨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지만 90년생이 벌써 30대 하고도 초반이 아니라 넘어간다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정말 뭐 저도 이제 연대에 있지만 이렇게 학부생, 대학원생들을 봬도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 딸이 2002년생이라 아무튼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너무 초롱하고 예쁜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90년대생이겠지 했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10년이면 금수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90년에서 2020년이면 지금 30년이 넘어서 40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뭐 전에 뭐 혹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글로벌 레짐에서의 중심에 있는 나라인데 이 기후 협상에서 지금 저희 정부도 이렇게 방향이 그 리더십에 따라서 바뀌는 것만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자 17년에 나는 기후변화 자체를 믿질 않는다. 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냐. 그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17년에 탈퇴 선언을 하고 그리고 20년에 효력 발생이 해서 이 클라이밋 니고시에이션 자체에서 미국은 뭐 의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포지셔닝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바로 취임일에 우리는 클라이밋 레짐에 재가입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변화라는 이런 부분이 되게 전 인류적이고
우리의 모든 이런 그 사람 중심의 어젠다로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각국 간의 어떤 갈등의 이슈와 여러 가지의 그 이해관계에 의거해서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20년에 이제 그 기후변화, 청소년 기후변화 행동 이쪽에서 헌법 소원 청구를 했고, 정부가 너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어. 이건 문제가 되니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이걸 바꿔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고, 4월 23일에 그 정부와 이제 반으로 이제 청소년 기후 행동과 뭐 시민사회 행동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그런 컨소시엄이 생긴 가운데 요 정부와 대응하는 요쪽이 이제 그 소송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공개 변론을 4월 23일에 했었는데 잠깐 그 뉴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그냥 키면 된다고 하셨죠? 잠시만. 희귀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 20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영이 유일한 가족인 엄마마저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들이 냈던 헌법소원 공개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하정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위헌이라는 이른바 기후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소년 활동가들이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이후 비슷한 헌법 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됐고 첫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린 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심판 대상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도록 한 현행법과 시행령입니다. 청구의 측은 정부 복지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균형을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다양한 대응책을 실행해왔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세계적인 이슈로 이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차 공개 변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올해 안에 변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청구인의 소송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255명의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한 가지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을 피고 좀 안이한 태도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응을 해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각하고 움직임을 바꿔봐야 된다. 이런 이제 논조로 얘기를 했고, 이제 정부 대응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중공업, 어쨌든 수출에 의존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통의 보통의 그런 논지에 맞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기엔 너무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부 대변단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공개 방송 신청을 받아서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실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들은 바로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관님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처음 듣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사실 기존에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 뭐 정부와 그 대치되는 그런 델리게이션과 첨예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고, 그리고 뭐 이때 그 조천호 대기과학자 그분이 계셔가지고 뭐 그분이 또 이렇게 좀 전문성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공부하는 그런 태도로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라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팔로업이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뭐 누군가 보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정부가 어떻게 바뀐다거나 이런 걸 바랄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유럽에서 기후변화 대응 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사하거나 혹은 좀 더 고차원적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전지구적인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좀 서두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젠더라는 부분이 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그 애드를 해서 끝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게 뉴욕타임즈에 났던 2022년 5월의 기사인데요. 여기 지금 그 댐, 글렌 캐년 댐이라는 이 댐이 지금 기사의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This period is now the driest two decades in 1,200 years. 지금 1200년 동안의 기존의 히스토리컬한 그런 그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최근의 20년이 정말 가장 드라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뭐 Miss Trujillo wrote, if the lake reaches 3,490 feet, 이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정말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 ODA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뭐 미국 같은 혹은 뭐 유럽 같은 이 모든 그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뭐 사회 문화적으로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결국은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댐 같은 경우에 수력 발전을 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주 생산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그 인프라가 더 이상 제공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 저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 울진, 동해 이쪽에 그 이틀 동안 되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뭐 이틀 동안에 뭐 180mm가 넘는 그 정도의 비가 왔다고 하면 저희가 보통 한 저희가 맞는 평상시의 비 같은 경우는 뭐 10mm보다 조금 덜하고 뭐 아무튼 그런 그 분량의 부분인데, 이렇게 이틀 동안 막 홍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비가 강우가 폭우가 오게 되면, 그럼 이제 홍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체계가 만들어 있지 않으면 이제 플러딩이 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동쪽 부분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저쪽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이제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드라이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국가 차원의 물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되게 사실 지구로 봤을 때는 큰 면적의 큰 면적의 그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는 이렇게 비가 플러딩이 올 정도로 오고, 그리고 또 남쪽 지방은
그런 식으로 되게 드라이해지고 뭐 이거를 제한 공급을 해야 될 정도로 건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는 국가 차원의 물 관리를, 그다음에 그로 인한 재난, 물 관련 재난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때 되게 뭐 환경부라든지 이제 관련 유관 기관들이 뭐 가서 실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되게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오송에서 뭐 터널에 이제 플러딩이 나면서 사망사고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빈발하고 그리고 또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직시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 포스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강남역 여기가 뭐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쪽에 어떤 아파트 앞에 사거리인데, 이분이 기자라고 했죠. 네, 이 정도로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와가지고 본인이 차 위에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게끔 텍스팅을 하는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터가 났었는데, 네, 이래서 너무 많은 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그 재난의 히스토리들이 2004년에 인도양 홍수와 뭐 쓰나미와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복합 재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사실 홍수가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지진 해일이 겹치면서 마찬가지로 복합 재난으로 일본의 그 센다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 그렇게 재난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그 대응 체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이제 와버린 그런 스테이터스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안이라는 필리핀의 슈퍼 태풍이 있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홍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기후변화를 얘기하면 늘 뭐 저희 산업적인 부분에서 뭐 온실가스,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이걸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서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2022년에 2021년에 독일, 네덜란드, 뭐 그 서유럽 쪽에서 서유럽과 그 네덜란드 쪽에서 큰 홍수가 나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그때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홍수로 인해서 독일에서 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 투머치 워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 홍수 있었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많은 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이런 물 관련 재난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서 그러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재난 관리에서의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repar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재난이 나기 전에 준비 단계. 그다음에 early warning은 이제 preparation의 어떤 그 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기 경보, 이제 위험이 언제 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폭우가 나기 한 6시간 전에 미리 그 경보를 알려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지금 현재 그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이런 얼리 워닝 시스템의 대두가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적응 역량에 대한 강화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리스폰스가 있고, 그리고 재난이 나고 나서 어떻게 리해빌리테이션, 리커버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준비, 대응, 그 다음에 회복, 이런 단계로 이제 재난 위험 경감의 프레임워크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존에는 좀 재난이라는 걸 국가적으로 좀 하나의 국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좀 로컬한 그런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이게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재난도 이게 하나의 국가에 국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러면 적응을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22년 컵27에서 로스 앤 데미지 펀드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국적으로 적응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커미트먼트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제 28차 컵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논의 쟁점 사항들이 있었다면 적응과 관련돼서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적응기금이나 손실과 피해 기금들을 그러니까 만들겠다라는 그런 측면은 합의가 됐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행을 해나갈 것인지 저희 뭐 이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각국이 그 내셔널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국이 이제 달성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듯이 그러면 요 적응이나 손실과 피해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리소스 모빌라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컵에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논의 체계를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그 협상의 내용들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찬가지로 더 이제 논의를 강화를 해보자. 그리고 실행을 하자. 그리고 최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뭘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력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최빈 개도국은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논의점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UAE 니고시에이션에서 요 적응과 관련돼서 이제 기후 회복력 체계라는 그런 쟁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면 뭐 부문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치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뭐 국가들이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정량적으로 이 부분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이 적응 부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딱 수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문별 목표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표현으로 좀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정책 주기별 목표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30년까지 국가 적응 계획에 국가가 지금 현재 얼마나 취약한지 그다음에 기후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2030년까지 적응 계획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이제 2030년이 뭐 SDG의 타겟 이어이듯이 타겟 이어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중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얼리 워닝 시스템이 홍수 경보 시스템도 있고 가뭄 경보도 있고 하겠지만 아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올라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국가가 그런 식으로 어택을 받게 되는 그런 복합 재난의 형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빈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다중 위험들에 대해서 요소별로 어떤 식으로 워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뭐 정보 서비스와 기후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강화를 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이제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 있었던 부분이고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은 좀 마이너한 부분으로 계속 돌아갔다고 하면 지금은 메인스트리밍 오브 어댑테이션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측면이 이제 계획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젠더 참여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크로스 커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슈가 바로 젠더나 인권이나 평등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조차도 어떻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스터디를 하고 해보려고는 하지만 되게 심볼릭하고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거를 크게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젠더 참여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각인하고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를 또 방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에 이제 뭐 기후 위험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 모니터링하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적응 쪽에서의 주요 정책 주기별 목표치로 거의 이제 타겟 이어를 2030년으로 맞췄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될지 일단 격려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런 그 로테이션 되는 그런 주기별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가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ODA 재난 관리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할당되는 ODA의 비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국가들이 전부 이제 재해에 취약한 그런 국가들이죠. 주로 보면은 아시아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세계적으로는 필리핀이 취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필리핀이 3번째, 방글라데시가 5번째, 캄보디아가 8번째 정도로 이제 랭킹이 매겨질 수 있고, 이게 근데 2016년 데이터라서 지금 뭐 약간 더 데이터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순위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기후위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랭킹을 매겨봤을 때 가장 여기 이 중에서 위험한 거는 베트남이 클라이밋 인덱스 쪽에서 되게 리스키하다라는 쪽으로 나왔고, 그리고 밑에 미얀마, 스리랑카가 오히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 좀 더 취약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통계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ODA가 2000년부터 집계를 해봤을 때 재난관리 쪽으로 273%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이 외국 직접 투자라는 게 뭐 ODA라든지 어쨌든 외국에서 가는 차관이라든지 원조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외국의 투자 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쨌든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협력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되게 심볼릭한 말씀 드렸으면,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라오스에 하고 있는 남능강 유역 물 관리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라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사업의 요소가 4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3가지는 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이제 저희가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컴포넌트, 그 다음에 댐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부분,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이 3가지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앞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4가지 정도의 기본 요소를 놓고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진짜로 뭐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장치를 셋업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돼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 이제 각 유역청이 있고, 그다음에 유역의 홍수통제소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종합 상황실이 있고요. 그러면 그 국가들에도 그런 종합 상황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출력이 될 때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측면이 이제 물관리 리얼타임 모니터링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2년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댐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미국의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규모의 댐은 아니지만 태국과 접해 있는 그 라오스 상류 쪽에 이제 댐을 계속 오퍼레이션을 하고 이제 댐을 빌딩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력을 다른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업 기반이 생성되는 그런 그 수력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인 인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라오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댐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그 사업의 요소로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남능강 유역이라는 곳에 댐이 8개가 있어요. 댐이 8개가 있는데 4군데 정도는 이제 그랜트를 받았지만 그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어서러티가 라오스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얼타임으로 인풋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수익 어떻고 방류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일리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를 받을 수가 있는데 4개 댐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3개는 중국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태국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 라오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보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냥 기업이라고 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댐이라는 게 하나의 사유제가 될 수 없고 어쨌든 그 당시에 계약을 라오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혹은 잘못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지만 그 4개 댐 같은 경우에 상류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그냥 방류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정부에 알리지도 않고 댐 게이트를 열어서 물을 방류를 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갈등 관리 내지 이 댐의 운영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사업에서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하나의 측면으로 사업 요소로 들어갔던 거고 이 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의 기한 안에 시스템을 셋업을 해보자 라고 이제 사업을 구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 남능강 유역으로 이 남능강 유역의 하천을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6개 지방 정부가 있는데 그 6개 지방 정부가 물 관리로 의해서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홍수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드라이하거나 이럴 때 대응이 불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냐 이런 거버넌스를 빌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보통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사실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져요. 다 그냥 시스템 셋업하거나 그 장비 들어가거나 왜냐면 그런 쪽이 어쨌든 하드웨어로 딱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고 공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만 되게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라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수원국에서 한 게 사실 기존의 동남아 여러 국가들하고 논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그러면 유역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스트럭처링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들어간 게 이제 거버넌스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논의를 한 걸 거의 한 매년 2번 내지 3번을 하고 지금 3년 차에 들어서 가지고 21년까지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3년 차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올 6월에 그 환경부의 차관과 6개 주정부의
부지사 정도가 이제 같이 코알리션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런칭을 이제 6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거,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리스트럭처링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마치 기후변화에서 감축이 앞서 있고 적응이 좀 더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중요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거버넌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유역협력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ADB 펀드를 받고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금의 서포트를 받아서 2011년에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2014년에 위원회가 형성되고 한 번에 그런 게더링을 갖는 그런 오퍼레이션까지는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스탑이 됐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당연히 갈등들이 생기고 그 부분을 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금 마치 저희 뭐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격상을 하는 부분에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실무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움직이는 코디네이션의 펑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스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이 유역안에서는 아까 그런 그 취수를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물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자기네가 뭐 농번기에 얼마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중앙정부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힘든 점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이 거버넌스 빌딩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기존에 ADB에서 했던 그런 포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 주요 파트너 국가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라오스가 아마 물리적으로 비행기로 뭐 한 2~3시간 정도면 가능한 거리라서 그런지 뭐 어쨌든 호주 같은 경우에 되게 그 메콩 쪽에 대한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메콩입니다. 저희 이제 한메콩 협력도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조금 그 어느 하나의 섹터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전반적으로 뭐 교육, 보건, 뭐 직업 훈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호주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거버넌스 빌딩에 대한 활동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거버넌스 구조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남능강 유역이 라오스에서 4번째 정도 되는 대유역인데 그 대유역에 18개 정도 이제 그 소하천들이 약간 중소하천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중소하천들과 대유역이 이어지는 그런 분기점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식으로 그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런 갈등 관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중소유역 레벨의 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2번째 포인트로 잡았고 그리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사회에 소셜 웰페어 이제 물의 재난 관리에 의거한 사회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사회적인 그런 그 가치 양상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심볼릭한 부분이죠. 거기까지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젠더를 어떤 식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컨셉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관리 구조, 거버넌스 쪽의 젠더를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은 만들어 왔는지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통계가 필요하다. 사업을 했을 때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이 얼마나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얼만큼 포션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와 섹터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필드에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별분리 통계 자체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빌딩하고 혹은 역량 강화가 들어가고 했을 때 여기에 성별 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 수치를 만들어내자. 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 쪽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취약한 부분, 이제 회복력이 약한 부분, 그 부분이 여성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집안에서의 패밀리를 케어를 한다거나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부분은 사실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들한테 좀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성의 사망이나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그 패밀리 케어를 본인들이 다 감당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제 젠더의 부분을 이제 그쪽 정책에다가 반영을 해야 한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여성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와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넣을 수 있는 가시적인 젠더의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파트너로 잡은 것이 저희의 이제 주요 파트너인 정부 파트너인 몰레라고 하는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라오스의 천연자원 환경부의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아니면 여성 오피셜 그룹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디벨롭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그 뭐 사회 개발과 관련된 non-profit organization, 그 다음에 라오 위민스 유니언, 이제 라오스의 여성연합, 저희도 뭐 이제 한국 여성연합 있고 뭐 이렇게 뭐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등등등 하듯이 이런 쪽으로 이 파트너십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데이터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발 협력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불을 지펴주지 않으면 그냥 스탑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대한 수집,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나 뭔가 프로그레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가고 이제 협의체 회의를 하고 할 때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늘 이런 부분에 협의체 회의를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까지 스터디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쪽 수원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하고만이 아니라 지방정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다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는 그런 과정의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이런 거버넌스는 뭔가 딱 이 아이템이다 라고 해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는 관점에서부터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거버넌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소스를 모빌라이제이션 해주시는 분들께 설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한 건 알겠는데 회의의 횟수도 알겠고 회의에 뭐 관련된 그 합의된 점도 알겠고,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거버넌스에서 무엇이냐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런 거버넌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기획되는 그런 스트럭처 자체인 거고, 그것들이 잘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밖에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드라든지 뭐 스위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라든지 뭐 USAID라든지 다른 국가의 이런 개발 협력을 전담하는 기관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업에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어려움에 부딪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한국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과 얘기를 할 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증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어쨌든 이 부분에서 협의체를 형성을 하고 이 협의체가 운영되기까지의 어떤 뭐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의 사업 기간 안에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다. 거기까지만 일단 목표를 두고 그리고 이제 코이카를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수자원학회에서 이제 발표 세션이라든지 뭐 어떤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한 뭐 홍보 부스 이런 거가 지금 마침 제가 여기서 이렇게 라오스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물리치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저희가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이런 액티비티도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도 사실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액티비티의 일환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율을 위해서 뭐 내셔널 스케일로 어떻게 조직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프랙티컬 레벨에서는 뭐 천연자원환경부의 국장이 의장을 하면서 유역을 조정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징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크홀더 레퍼런스 그룹 그 다음에 테크니컬 워킹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랙티컬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운영되도록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 재원을 조달한 코이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런 합의가 국가 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ODA 사업에서는 이제 그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아까 그 슈퍼 태풍이 있었던 하이엔이 있었던 그곳이 레이떼라는 주 정부입니다. 필리핀의 주 정부고 여기가 이제 전체 필리핀이 이렇게 생겼고 필리핀은 1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레이떼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서클 안에 있는 지도가 레이떼 주정부의 지도이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타클로반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슈퍼 태풍이 있었던 되게 큰 피해를 입은 주도이자 도시가 이제 타클로반이었는데 타클로반을 포함하지만 그 옆에 이제 서부로 있는 위성 도시, 위성 지역, 신도시라고 하는 그쪽에 흐르고 있는 유역과 그쪽의 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GCF 같은 경우에는 댐을 건설한다거나 어쨌든 그레이 인프라가 들어가는 부분은 GCF 사업 요소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 ODA 아까 원장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 ODA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린 ODA 일환으로 지금 키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연기반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자연기반 솔루션과 홍수 위험 경감, 기후 적응 쪽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라는 쪽을 키워드로 잡고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떼 인구의 2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47만 7천 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베너핏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재해 대응 역량이 그만큼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은 결국은 조림입니다. 예, 그래서 조림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제 녹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녹지가 상류에 생겼을 때 홍수의 강우의 강도를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홍수 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걸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은 좋은 키워드이긴 하지만 홍수 위험 경감에 있어서 되게 가시적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요 레이테라는 지역을 타겟으로 두고 했었고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4년에 걸쳐 가지고 했고 근데 프로젝트 임플리먼테이션 퀘스천 마크죠. 네,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아직 시작을 못 했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딱 GCF 컨셉 노트 들어가는 데까지만 인게이지 했던 그런 기관들이 랜드뱅크라는 곳은 필리핀의 저희 한국은행처럼 필리핀의 국영은행이고요. GCF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NDA라는 그런 조직과 AE라는 조직이 촉진을 시켜야지 GCF 사업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NDA는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라고 해서 국가 지정 기구, 뭐 국가 인증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사업을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 대상 국가의 정부가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가 No Objection Letter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의가 전혀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 긍정적이다. 라는 레터를 GCF에 보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E라는 거는 Accredited Entity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컨셉 노트든지 그런 부분이 승인되고 그런 프로세스 안에서 촉진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는 랜드뱅크가 그 AE의 역할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도 코이카와 그 앞서서는 KDB 산업은행이 그런 AE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 이미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그 기관, 그러니까 그 국가의 이해관계가 강한 기관이 A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뭐 그 필리핀의 자원환경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빠가사라고 하는 필리핀의 기상청, 기상청 쪽에서 아까 앞서 나왔던 멀티하자드 얼리워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복합재난 조기경보 위험 시스템,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GCF 사업을 1,000만 달러짜리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막 착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착수가 아마 23년에 됐을 거예요. 이 부분도 승인은 2018년쯤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는 데는 5년이 걸렸어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인게이지가 되는 에이전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정부가 들어가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다양한 기관들하고 계속 사업의 컨셉을 잡아서 GCF가 승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가는 데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 사업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린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스템 부분은 얼리 워닝 시스템, 플러드 포캐스팅 얼리 워닝 시스템으로 해서 세 번째로 뺐고, 가장 좋아할 만한 사업의 요소로 결국은 캐퍼시티 빌딩을 넣었습니다. 그 캐퍼시티 빌딩이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를 첫 번째 요소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생태계 복원, 그 리스토레이션이라든지 망그로브라든지 이런 쪽을 볼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오퍼레이션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로 넣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컴포넌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업이 GCF 펀드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GCF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그 파이낸싱의 요소 중에 하나가 GCF가 우리가 100%다 파이낸싱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이거를 기획하는 뭐 결국은 NDA나 AE가 매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프로젝트 승인을 받는데 이제 베너핏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게 아무래도 코이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요 물관리나 재난 쪽에서는 예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나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젠더를 크로스 커팅으로 넣어서 요 부분에서 이 필리핀의 레이떼 주의 사업 대상 지역 안에 바랑가이가 이제 마을 단위인데요. 그 수백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여성들의 참여를 시킨다.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요 컴포넌트 세 번째, 네 번째는 코이카 펀드로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GCF에 서미션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저희 프로젝트 이런 ODA 프로젝트 만들 때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이 그림은 Theory of Change에 근간한다. 이제 변화 이론에 근간한다라고 해서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맨날 들어요. 뭐 변화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니 막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액티비티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아웃풋,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이 산출물들이 구현이 됐을 때 좀 더 가시적인 아웃컴이라는 거, 성과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사업의 3개년, 5개년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임팩트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가져오느냐를 보자라는 게 이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말장난 같거든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컨셉이 GCF에서 우리가 그럼 GCF 사무국에서 한번 이거 검토해 볼게. 그렇게 해가지고 컨설턴트를 붙여주고 그러면 GCF 컨설턴트랑 레귤러로 위클리로 이거를 디벨롭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승인받을 수 있는 요 다이어그램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국제 기구의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게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워딩을 했을 때 글로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커뮤니티 매니지드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그 에코시스템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자연 기반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런 활동을 할 때 5,000 헥타르의 에코시스템과 경관의 그런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이 5,000 헥타르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베이스라인 스터디로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 이 보드에 있는 사람들을 결정을 하게끔 어그리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 GCF 사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희가 알게 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인게이지를 해야 되고 지금 뭐 그 천연자원 환경부의 산림관리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필리핀의 그 저희의 뭐 환경청처럼 지역에 환경청이 있는데 그럼 지역 환경청에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이게 뭐 프로빈셜 레벨로 어떻게 가야 되고 시티 레벨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중간에 A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오피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그리고 파이낸싱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스트링 커미티는 어떤 식으로 형성돼야 된다. 또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라오스는 그래도 임플리먼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보고 있지만, 이 레이 때는 지금 18년부터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가서 미션을 보고 거기에 현황이 어떻고, 그쪽에 지방정부, 그다음에 그쪽에 재난위험 경감국 뭐 등등등 굉장히 이해관계자들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 GCF 펀드를 받기까지의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할 때 매칭 펀드로 들어가야 하는 이 코이카 펀드를 저희가 시큐어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 컨셉 노트와 별도로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코이카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출은 그쪽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디벨롭은 저희가 하고 그쪽에 리뷰를 받고 좀 이런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정부에서 움직임도 느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 안에서는 어떻게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게이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좀 되게 느슨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부분도 요 피리어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레이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랜 그림을 그렸고 정말 인터레스트를 갖고 해온 만큼 계속 이제 발전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제 젠더 평가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젠더를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한 이제 액티비티를 구상을 하고, 그래서 그 액티비티로 인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젠더 디스어그리게이티드 데이터를 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6개 유역에 대해서 그 유역의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그 지역의 주정부, 그 다음에 그 환경사무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여기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얼만큼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 과정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어땠고, 그들이 어떤 비율로 참여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분석 리포트 같은 거를 이제 아웃풋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웃풋에 기반을 해서 이 라오스의 남능강 유역에 해당되는 고 지방 정부는 지금 현재 젠더 참여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뭐 한 5% 정도의 참여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성의 참여율을 뭐 30%까지 끌어올리면서 일단 정량적인 부분에선 그런 참여율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지역, 라오스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확산이라든지 지속 가능성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을 이제 아웃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 산출물, 성과 이런 쪽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프로젝트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오히려 사실은 한국보다 좀 더 선진화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 한국에는 각 부처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위원회, 여성그룹,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뭐 국토해양부, 뭐 환경부, 뭐 산자부, 뭐 등등등의 16개 부처에 그런 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룹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라오스는 이 환경부 안에 그런 여성 오피셜들에 대한 그런 그룹이 있고, 그들이 각각의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어쨌든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는데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참여를 하고 디시전 메이킹에 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럭처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오퍼레이션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기에 리소스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요 사업의 어떤
아웃풋과 아웃컴의 일환에는 그런 부분을 투영시킬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젠더 아까 평가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GCF의 안엑스로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측면으로 젠더 어세스먼트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사업에서 젠더가 가지고 가는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현안 그래서 그 현안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 프로젝트지만 그거를 다 넣어야 돼요. 어떤 프로젝트든지 간에 뭐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물관리, 재해관리에 대한 부분 들어가야 되고 기후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저도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사업들 중에 젠더라는 측면을 어떻게 투영시켜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무 프로그램에 만들어내도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어드보커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의 멤버들 중에 아까 보여드린 쪽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주니어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멤버들은 사실은 100% 여성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30배 전후, 그러니까 뭐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뭐 몇 년 정도 경력이 있다가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멤버들이 이제 결국은 피메일들인데 이 피메일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소셜 인클루전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포용이나 이런 사회 경제적인 성장이 본인들의 역할에 기반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어드보커시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워터포럼 같은 데에다가 이제 다양하게 뭐 스톡홀름이라든지 뭐 레바논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등등의 활동하고 있는 엑스퍼트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이나 이 사람들의 역할,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인식을 가져가고 자기의 기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는 젠더 접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